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0년 만에 프리미엄이 붙은 시장이 되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시장 흐름에 휘둘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의 꾼들은 지지 않는 투자,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화두를 제시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하나자산운용 부사장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꾼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교롭게 저희 경제전쟁꾼 방송하는 금요일마다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가지고 여기 이 꾼들 나오시는 이 진짜 전문가들 두 분들한테 꼭 이런 걸 여쭤보게 돼요. 이 장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부터 궁금한데 먼저 한 말씀 주신 거 김한진 박사님,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이 강세장. 어떤 의미예요? 예, 그 존 템플턴의 명언이 있죠. 예,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감 속에서 자라나서 낙관론 속에서 꽃을 피고 도치감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약간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다수가 의심하는 거는 이제 강세장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도치감 속에서는 소수가 의심하죠. 예. 반대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은 그런 도치감 속에서는 슬그머니 시장을 떠납니다. 지금 이 투자 심리상 어떤 국면에 있을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비관론은 아닌 것 같고요. 낙관론도 조금 저무는 것 같아요. 최근 장세가 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전혀 뭐 회의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치감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강세장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남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까지는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 11월 들어오면서부터 지금은 아주 변동성이 커진 장세가 되다 보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최영진 부사장님은 단 하나의 화두, 미중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단 하나의 화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2017년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지금 한 8, 9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면서 조금은 화해 내지는 소강 국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 양극 체제가 시작되었는데 무려 91년 소련이 패망할 때까지 46년, 거의 반세기, 50년에 가깝게 두 나라의 냉전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도 뭐 대땅뜨시들도 있었고 거의 뭐 쿠바까지 가서 전쟁이 일어날 정도까지 상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내지는 40년,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양 국가의 패권 전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들끼리 경쟁을 벌이다 보면 결코 단 뭐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겠죠. 맞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 지금 최영진 부사장님이 강조해 주신 대로 미중 패권 전쟁,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히토류 대두 등에서 중국이 선제적 우위를 확보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판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기 때하고는 중국의 반격이 미국에 대한 반격이 조금 만만치가 않죠. 뭔가 아킬레스건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사실 우방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에 혹은 유럽에 대한
정책보다는 중국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화적이었어요. 예. 물론 이제 관세율은 높지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일기 때와는 달리 상당한 약점을 잡히고 있다 중국에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히토류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중국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을 들였던 이게 서플라이 체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히토류가 중국에서 다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많은 국가로부터 히토류를 구입해서 중국에서 제조해서 가공하는 그래서 전 세계 한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히토리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 한 5종, 폭넓게는 한 20종 정도를 전략 산업, 전략 물품화해서 중국이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동안 좀 지속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이 조금 약점이 있죠, 사실. 예. 내년도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재 같은 경우도 중국이 공급을 안 해줄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당장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과 내년 넘어가면서 상당히 그 중국의 어쨌든 좀 책을 잡히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중의 통상 관세 협정이 일단 봉합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이 싸움은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게임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앞으로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를 하는 미국과 선거가 없는 중국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최 부사장님, 단 하나의 화두라고 미중 이 전쟁을, 이 미중 갈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판도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2015년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와 그다음에 80주년 지난 9월 3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 장면의 사진을 좀 보면서 제가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저 왼쪽 사진이 지금 10년 전, 2015년 70주년 열병식 때고 그때는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난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앵커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년 사이인데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상전벽해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저 때는 2015년 때는 저희가 안미 경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균형 외교의 시대라고 했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저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안미 경중 이제 불가능한 얘기가 되버렸죠. 이미 2015년 때는 우리나라 제일 교역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일 교역국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쩌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91년에 소련이 패망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길게 보면 한 40년, 그 이상으로 보면 한 50년까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이의제의했었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도와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 WTO를 가입시켰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지나치게 컸다. 그리고 제조업 역량에 있어서 미국은 제조가 없는데 중국은 첨단 제조까지도 미국을 위협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은 총성 있는 전쟁과 총성 없는 전쟁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4개 정도의 필라를 말씀드리는데 하나씩 나중에 말씀드리면서 미중 패권 전쟁의 기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위기일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계속 경청해 주시면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 뭐 지금 일단 중국이 히토리나 대두에서 우위를 확보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계속 밀리지만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고 특히 이제 뭐 미국의 대응 카드라 그러면 반도체나 어떤 첨단 설비 이런 쪽에서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에 미중 패권 관세적 협정에서도 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뭐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살짝 그래도 이게 중국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네. 의견도 많습니다. 또 그럴 것이 사실은 뭐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뭐 지금 공급을 안 하고 한 24개 좀 품목을 이제 규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소프트웨어 한 3종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하면 사실은 미국 기업들의 그 미국 중국 시장에서의 마켓이요 점유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생각보다는 반도체 분업 체제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고 예민합니다. 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직선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미국이 뭐 반도체를 규제하면 중국이 꼬리를 내리느냐 이 문제도 조금 뭐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예전의 중국은 아니다. 트럼프 예. 일기 때 중국이 아니다. 반도체도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많이 따라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이 공급을 안 하면 피해를 봤죠. 하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좀 줄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도 규제를 그냥 무대뽀로 할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를 둘러싼 규제와 뭐 여러 가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밀고 당기기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이에 중국은 계속 뭐 자체 기술 굴기를 통해서 쫓아오겠죠. 정말 뭐 이 양국의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정일가경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지금 자체 기술로 중국이 개발하느냐가 중국의 목소리 크기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 부사장님,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는 우주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맞습니다. 뭐 스타워즈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전장이 테크로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서 제가 그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과거에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46년간 지속됐던 미소 간의 냉전 네. 우리가 좀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소 간의 냉전 시대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이었어요. 그렇죠. 양국 간에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군비 경쟁을 해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 그냥 방송 중에 잠깐 드리면 91년에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생들은 사회생활을 했던 시기가 자유무역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저도 사실은 91학번이기 때문에 네. 소련이 붕괴되고 세계화 시대에 음.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세계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냉전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냉전 시대가 어떤지를 몰라서 예. 지금이 신냉전이라는 뉴노멀로 생각하는 이 관점의 전환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빠르게 신냉전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복잡합니다. 그때는 두 양국에 리더가 있었던 거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실상 나토가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미, 중만큼의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사실상 어느 누구의 통제나 지위를 받지 않는 제3세계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인도라든지 있고 브라질이라든지. 맞습니다. 그 경제 체제의 GDP 규모는 이미 G7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는 조금 더 다극적인 국제 지경학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4가지의 큰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을 트럼프 대통령도 했었고 1기 때, 2기 때 바이든 행정부도 했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2.0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난 40년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썼는데 그 제조업을 배제한다면 미국이나 자유진영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딱 대한민국이네. 그중에 가장 핵심 국가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 필라인 군비 경쟁, 암스레이스에서의 대한민국 방산 그 역할이 지난 2, 3년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매로 해서 크게 성장했지만 전쟁이 끝나든 지속되든 앞으로 군비 경쟁에 있어서는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군비 경쟁, 암스레이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테크레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도 테크레이스가 지속됐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주 경쟁으로 이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AI와 데이터 센터로 그 전선이 옮겨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AI와 데이터 센터 싸움은 뭐 올해 딥시크뿐만 아니라 반도체 파운더리로 이어지고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AI와 데이터 센터는 전기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전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러 도미넌스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에서 7월에서 통과됐는데요. 아마 이 4가지 큰 전장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 신냉전이라는 관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 과거 무슨 뭐 냉전 시대에 뭐 동서 간에 뭐 스파이 보내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경쟁에다가 그 다음에 테크 경쟁, 그 다음에 에너지 경쟁,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화폐 전쟁에서의 화폐 전쟁이 디지털 이것이 자산. 네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 새로운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냉전이라는 거 저는 기억이 나. 냉전 시대를 조금은 좀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뭐 매일 반공 교육이 일과였고 군대 생활에 진짜 그게 일과였고 누가 넘어왔다든지 또 넘어갔다든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신냉전 시대 이런 것들은 정말 양대 진영, 그 리더 국가들이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다극화된 상태에서 아주 다방면에서 전선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건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실 신냉전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미중 패권 전쟁 시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비효율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효율의 시대는 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했던 일은 첫 번째 마이클 잭슨이 위아더 월드를 부르며 예. 우리 전 세계가 손붙잡고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관세를 철폐하고 장벽을 허무르고 자유무역을 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자유무역 시대인가요? FTA도 다 없어지는 판이 돼버렸죠 지금.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두 사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손에 손 붙잡고 노래 불렀던 우리가 88년 올림픽 때는 손에 손 잡고 핸디인핸드라는 노래를 딱 불렀었던 그때네요, 거고 진짜. 예. 마이클 잭슨의 위아더 월드가 나왔던 시대고 그때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 시대였다는 거죠. WTO 체제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비효율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 이건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전기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들 겁니다. 제가 6개월 전에 그 차이나 AI 얼라이언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패권 국가는 결국은 군비 경쟁, 암스 레이스와 테크 레이스, 그리고 에너지 레이스와 화폐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시작이고 이것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인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중국에게 캐치업당했던 제조 역량 중에서 제조 기업 중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조 기업 이번에 깐부 동맹 그렇죠. 그것이 좋은 예죠. 그런데 제2, 제3, 제4의 깐부 동맹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주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산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올 들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깐부동맹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박사님. 근데 지금 최영진 부사장님이 미중 갈등이 단 하나에만 두고 계속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다방면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 증시나 우리 산업, 미중 사이에서 껴가지고 상당히 좀 괴로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 부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뭐 공급망의 재편도 아니고 특히 공급망의 재편에는 살짝 이념과 지경학적 요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이제 동맹과 비동맹 미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급망에 공백이 생길 거라고 이제 지금 부사장님께서 보시는 건데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AI나 반도체나 이런 그 어쨌든 뭐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이 혁신 기술 아이템들이 대부분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과 군사가 거의 네.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아마 뭐 1차 그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혁신 기술이 성장해 오면서 군사 기술하고 접목되지 않은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번 뭐 AI를 비롯한 이 4차 산업혁명 같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 군사와 민수 이 부분이 굉장히 밀착된 이러한 경우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엔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망 특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반도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뭐 장비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공급망에 공백이 생길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조금 그 공공 납품 시장을 거의 못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백이 메워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뭐 피해 업종이 왜 없겠습니까? 당장 뭐 중국의 시장이 조금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 또 이제 벽을 쌓고 또 중국도 이제 서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 잃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고래등 싸움에 지금 피해를 볼 게 아니라 어부지리를 노려야 되는 거죠. 미중 간의 공급망이 디커플링 된다 그러면 그 틈새에서 우리의 어떤 살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테크 전쟁의 핵심은 AI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인가요? AI 기술을 놓고 시장에서는 이제 거품론이 자꾸 이제 나오고 이것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두 분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큰 사이클은 뭐 아주 오래 갈 것 같고요. AI 투자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논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긴 사이클이 아니라 좀 중기 사이클 정도가 될 건데 이 중기 사이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조금 한 2년여 지속된 건데 뭐 한 10분기 정도 지속됐더라고요. 2003년 말부터. 그런데 2000년부터 한 6번의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첫 번째가 2003년에 이제 IT 혁명기였고요. 그때도 4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잘한 파동도 있었지만 2016년이 이제 데이터 센터 이걸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사이클이었는데
그때도 4년 이상 지속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또 AI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굉장히 강력하고 묵직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I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혹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잉 투자가 불가피한 사이클이다. 과잉 투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반도체 사이클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불가피한 과잉 경쟁, 이 과잉 경쟁이 언제 끝날 거냐는 사실 금융 컨디션에 달려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지금 뭐 여러 기업들 뭐 최근에는 이제 오라클이 부채 비율이 예를 들면 굉장히 높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라클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신호가 이제 반도체 혹은 AI 사이클의 피크를 가리키는 약간 뭐 위험한 그런 신호일 수 있는데 많은 잡음과 소음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그 투자에 대한 수익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양이 조금 나와야 이번 중기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AI의 중기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IT 중심의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2003년이나 2016년보다는 지금 아직은 짧게 진행된 상태고 미국의 GDP 대비 이런 설비 투자, AI와 관련된 캐펙스의 비율이 4.5%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4.5%가 거의 2000년 닷컴 버블 때 형성된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부터는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많이 올라간 주가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순수하게 반도체 경기 사이클로만 보면 좀 상승 폭이나 혹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기간이나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이번 중기 사이클의 한 60-70% 정도밖에 안 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의심의 벽을 타오르는 것이 강세장이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도 역시 항상 뭔가 좀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의심의 벽을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영진 부사장님, 이 AI 혁명 시대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데 이게 시작 단계, 뭐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좀 버블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AI와 이 데이터 센터가 단순한 어떤 기술의 어떤 변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전기의 발명 혹은 인터넷의 발명처럼 우리 인류의 삶에 커다란 그 변화를 주는 거의 문명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사적인 어떤 변곡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떠한 사이클 정도로 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의 범위 내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경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크게 바뀌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지속됐던 평화의 시대에서 다시 갈등과 분쟁의 신냉전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그렇죠. 시점. 20세기 전반기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거기에 지금 이 AI와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사실상 전기나 인터넷의 발명과 같은 이런 기술 혁명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변곡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를 과거 생각했던 어떤 거시경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로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경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비효율로 가고 있고 비효율의 첨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한진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잉 투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미국도 이 산업에 대해서 AI와 데이터 센터에서 포기하지 않고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가, 기업이 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초격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고사양 반도체 칩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예. 대한민국에 26만 개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박수치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가져와도 대한민국이 글로벌리 탑3, 탑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과 비교하면 조족지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얼라이언스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AI 반도체 칩에서도 저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팹리스를 리드했으나 지금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있고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파운드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글로벌 미국의 M7 기업들이 자체적인 팹리스를 통해서 TSMC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 본인들의 반도체 칩을 설계한 칩을 생산해달라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웨이브처럼 3년, 4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길 수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데이터로 검증해서 보면 됩니다. 최근에 올해 4,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반도체 DRAM 가격도 저희들이 숫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간 단위로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예. 주간 단위로 가격이 뛰고 있고 증권사 국내외 증권사들의 반도체 메모리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이게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검증되는 한 해가 2026년 그 이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이 시장을 더 주목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진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그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때 가스등, 촛불 이렇게 이런 시대에서 전등이 켜졌을 때의 그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날로그로 살다가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경험했을 때 그 변화, 이제는 AI 혁명, 이런 어떤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기존 상식을 좀 많은 부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AI 핵심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사이클 평균 16분기라고 하는데 앞서 10분기 정도 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6분기 남은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갑니까? 이것도 뭐 되게 좀 중단기 사이클이고요. 길게 보면 앞으로 뭐 엄청 남았겠죠.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과잉 투자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까지 도달하느냐. 네. 이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이제 균열을 예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시장을 보니까요. 그 좀 맹점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S&P 500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업종, 이 두 가지 업종에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뭐 45% 되고, 예. 그리고 이들이 S&P 500 전체에서 이익을 감당하는 이익 비중이 40%입니다. 45%의 시가총액에서 40%의 이익을 내고 있다. 이거는 뭐 얼핏 보면 너무 쏠림이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매번 혁신 기술 사이클에서 매번 반복되는 역사적으로 1800년 이후부터 항상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술의 S커브의 성장에서 초기에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들이 돈을 긁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못하는 투자 능력이 이제 그 달리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씩 나타나면서 시장에 균열을 주죠. 지금부터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한두 개 기업들씩 이제 이렇게 선수가 살짝 이제 조금 이렇게 쉬는 탈락하는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출렁거리고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쏠림이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M7의 전체적인 마진율이 S&P 500 기업들이 한 14%에 불과한 건 아니죠.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M7은 거의 2배입니다. 예. 27%거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이런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버텀업으로 기업 단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익을 전망하는 상향 조정 전망하는 기업의 수에서 하향 조정하는 기업 수를 뺀 예. 어닝의 이제 리비전 센티먼트죠. 어닝이 조금 망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은 건실하냐. 말씀드렸던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익 대비 투자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두 개 기업들씩 소음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익의 컨디션이 당장 망가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높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사이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우산소년이란 분, 대한민국 방산이 2배 올랐다는데 더 갈 여력이 있을까요? 이건 바로 최영진 부사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배 올랐는데 더 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2배 올랐다는 건 이제 올해만 2배 올랐다. 저희 아마 우리 회사의 그 플러스 K방산 ETF가 한 2배 올랐습니다. 예. 그 작년까지 하면 작년까지 합치면 5배 이상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주식의 추가 상승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꽤 큽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암스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방산 주식에 대한 투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고 이것이 앞으로 30년에서 4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 같으면 절대로 방산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K방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10여 개국밖에 안 되고요. 전체 시장에서의 과점은 당연히 50%는 미국의 방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이 재무장 계획을 세우고 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방산 비중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업을 보면 사실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용이었지 수출하지 그렇죠. 않았었거든요. 수출한다고 상상을 별로 못했죠. 근데 지금은 수출을 하고 있어서 그게 단기 특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예. 전쟁이 끝나면 무마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재무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럽에서의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지금 유럽의 나토에서의 어떤 무기 공급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쿼터를 5년 내에 나토 국가들이 50%까지 커버하겠다. 네. 10년까지 60%까지 커버하겠다는 얘기는 유럽의 방위 산업도 91년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러시아로부터 로드스트림으로 안전하게 천연가스 공급받았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평화 시대를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ESG를 주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방위 산업을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방산 공장을 부셔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다시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이제는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가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다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 쿼터를 통해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도 맹진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중동 시장입니다. 중동이 이제 불안합니다. 올해 중동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기존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심지어 이란과의 전투에 미국이 참전까지 하는 형태가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탑10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무기를 중동에 준다는 것은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주기도 쉽지 않겠죠. 유럽의 방산 국가들 나토 진영이 공급하기도 쉽지 않겠죠. 미국이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러시아, 중국이고 그 국가를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자유진영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동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 그리고 지금 미국 본토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호주로 이어지는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대한민국 방산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군함에 대한 건조, MR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하고 있는 지금 잠수함 사업들에 대한 비딩 등등, 호주의 장갑차.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방산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많이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주와 실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는 한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글로벌 방산기업과 비교해 보면 예.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방산 이 질문 주신 분의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개미영차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박사님 환율 내려올까요? 뉴노멀로 자리 잡을까요? 진짜 우리 시장 이렇게 좀 11월 달 들어서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1,460원 선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달러가 강세인 요인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저는 달러 약세 요인이 조금 더 우세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이 좀 환율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조금 정점 아닌가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초강세로 가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기억이 2008년 이후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1년 이후도 많이 올랐어요. 2011년 이후도 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 올랐고요. 예. 이상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엔화도 50% 떨어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지금 슈퍼 달러 강세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중반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럽은 미리 내렸고 일본은 어쨌거나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조금 올라가는 방향이고 인상하는 방향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리고 기준금리 차이가 거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더 좁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근에 원화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뭐 한 2, 3% 정도 절상되는 사이에 원화와 엔화가 예. 같이 사이좋게 6% 올랐습니다. 지금 2달 사이에. 그게 이제 일본은 일본 사정으로 예. 신임 총리의 이제 그 제2 아베노믹스 이슈로 오르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통상 불확실성과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물론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뭐 달러 베이스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액면 그대로 원화의 가치의 장기적인 추이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뭐 뉴노멀로 다시 뭐 1,200원대, 1,300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1,500원을 훌쩍 넘는 그러한 초약세도 어렵다. 당분간 1,400원대 초반에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을 향해 가는 이런 상황이면 과거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거 상당히 의식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느낌도 들고 외국인들이 환율을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뭐 지금 뭐 통상 불확실성을 제일 크게 봤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블라인드 펀드고 2천억 달러,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이 예. 부분이 불확실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오늘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 첫 번째 투자를 했는데 조금 그게 이제 환율을 움직이는 폭이 별로 없다든지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투자가 거듭될수록 조금 이게 녹아나가면 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겠나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두 분 역시 그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최 부사장님은 늘 강조하신 그 바이앤홀드 전략인데 사서 들고 있어라.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개인 투자자가 정말 하기 힘든 게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지, 어떤 전략인지.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계좌는 아마도 IRP, 네.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앵커님 말씀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주식시장의 지수가 올해 거의 7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수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우, 지수만 이길 수 있으면야 그거 정말 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타이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싼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싸고 좋은 주식. 안 오른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김한진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은 오른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는 주식만 올라가고 오르지 않는 소외되는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시장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점점 더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그 초격차는 n의 n승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수적으로 제곱으로 성장을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4대 필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암스 레이스는 지속된다. 잔파도를 보지 마시고 이 국가들 간의 군비 경쟁 그리고 방위비가 증가되는 현상은 이제 시작됐고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GDP의 2%, 3%, 4%, 5%그 이상으로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웨이브는 최소한 10년 이상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전기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테크 에너지 붙여야 됩니다. 테크와 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거 과거처럼 뭐 ESG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원자력 발전 봐야 되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제조 전선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기업들은 탑티어 기업을 바이앤홀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 전쟁은 대한민국이 화폐 전쟁에서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화폐 전쟁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오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이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를 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전 세계에 풀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달러를 가장 많이 벌었던 나라는 중국이고 그 중국이 사줬던 것은 미국의 국채이고 근데 그 메커니즘이 WTO 체제가 깨지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되면서 두 나라 간의 디커플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지금 국채 안 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수를 발견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초로 지난 7월에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정부가 관여하고 장려하고 감시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고 지금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 달러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중국이 가만히 앉지 않습니까? CBDC를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1대1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또 러시아를 포함해서 위에나 도미넌스를 확장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 시장에는 사실 디지털 시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이 시장에서 큰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긴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필라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하셔야 되고 시장이 흔들림에 일희일비 하시면서 주식을 팔면
더 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최영진 부사장님이 오늘 일관되게 4가지 기둥, 필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무기 전쟁, 테크 전쟁, 에너지 전쟁, 그리고 화폐 전쟁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 김한진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좀 고민되는 게 숲을 봐야 되느냐, 나무를 봐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매크로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업의 어떤 수익 모멘텀을 봐야 되느냐. 어떤 전략이 될까요? 저는 최영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그림을 이번에는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모든 변화가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이클적으로 보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사이클 보셔야죠. 하지만 저는 이제 경기를 보고 주가를 판단한다. 조금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제가 이코노미스트지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다운보다는 오히려 바텀업보다 네, 가령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 여건 혹은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AI 투자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여건으로 변해가면 그게 이제 캐펙스 투자의 감소로 일어나고 그게 경기를 꺾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가를 아마 빠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 캐펙스가 피크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전망들, 이익 전망이 사실은 빗나가면서 고점의 주가가 이제 거품으로 규정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수준, 지금의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강세장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조정이지 지금이 이제 바늘을 콕 찌르면 풍선이 터지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뭔가 좀 시야를 멀리 보면서 또 우리가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왜 우리가 지수에만 집중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